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식합니다. 아무도 오지 않는 무인도에 살던 23명의 남성과 단 한 명의 여자. 이건 2010년 일본에서 개봉한 영화 도쿄섬의 소개문구였습니다. 딱 얼핏 듣기만 해도 굉장히 자극적인 소재라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영화가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제작되었다는 점이에요. 영화보다 정말 더 영화 같은 사건, 그건 태평양에 있는 작은 섬에서 시작됩니다. 태평양 마리아나 제도, 그중 사이판 섬에서 북쪽으로 120km 정도 떨어진 곳에 아나타한 섬이라는 작은 화산섬이 위치해 있습니다. 크기가 면적 32제곱킬로미터, 동서 길이 9km, 폭이 3.7km. 좀 감이 안 오시죠? 쉽게 말해서 서울 강남구 면적보다 조금 작은 정도라고 여기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섬의 중심은 정글로 뒤덮여 있어요. 1940년대 이 섬은 일본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남양흥발이라는 회사가 야자수 농장을 운영하고 있었죠. 때는 태평양 전쟁 말기인 1944년 6월 12일 새벽. 이 아나타한 섬에 갑작스러운 외지인들이 찾아옵니다. 정확히는 생존자들이었어요. 그들은 해군에 징용되었던 일본 선원들인데 어선을 타고 사이판으로 향하던 중에 미군의 공격을 받은 거예요. 그 중에 간신히 살아남은 배 한 척이 생존자들 태우고 그나마 가까웠던 이 아나타한 섬에 도착한 겁니다. 이후 배는 쓸 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 버렸고요. 그렇게 도착한 생존자들은 일본인 병사 10명과 또 임시징용된 선원 21명, 총 31명의 모두 남성이었습니다. 대부분 16살에서 20살 전후로 아주 젊은 청년들이었고요. 그때 아나타한 섬에 머물고 있던 사람들은 누구냐? 원주민 한 50여 명, 그리고 일본인은 단 2명이었습니다. 누구였냐면 그 야자수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일본인 관리자 히가키쿠 이치로하고요. 그의 아내로 보이는 히가 카즈코였죠. 이 둘이 부부로 이제 여겨진 이유는 성이 같았기 때문이에요. 히가. 일본은 결혼을 하면 아내가 남편의 성을 따라서 바꾸는 관습이 있기 때문에 다들 부부로 생각했던 겁니다. 어쨌든 이 생존자들이 간신히 섬에 도착했지만 이곳도 원체 상황이 좋지는 않았어요. 전쟁의 분위기가 격렬해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미국도 사이판 함락을 목표로 했고 그러면서 인근에 있는 이 아나타한 섬에도 막 폭격을 쏟아부었고요. 그러면서 그나마 섬에 남아있던 배들도 다 침몰되고 이 섬에 있는 사람들이요 거의 여기에 갇힌 꼴이 되어버렸죠. 이 와중에 31명의 생존자가 섬에 도착한 겁니다. 그것도 혈기왕성한 남성들이요. 이때 가장 먼저 부딪힌 문제는 식량이었습니다. 다들 너무 잘 먹어요. 결국 한 달 만에 섬에 있던 식량은 물론이고 키우던 돼지, 닭 다 동이 났죠. 그러자 일본인들은 농장에서 키우던 야자수와 바나나로 허기를 채웠습니다. 근데 여전히 배고파요. 그러니까 결국 야생에 있던 도마뱀, 박쥐까지 다 잡아먹었고 이때 당시의 생활은 사실 불을 피우지 못해서 나무를 비벼가지고 불을 만드는 정말 원시인 같은 생활을 이어가게 되죠. 그렇게 어느덧 시간이 1년이 지납니다. 2차 세계대전의 막바지였던 1945년 7월. 자, 이때쯤 대대적인 미군의 공습이 시작됐을 무렵이에요. 그 사이에 원주민들은 이 섬에 미군이 왔었거든요. 그들에게 투항을 하면서 모두 섬을 탈출하는 데 성공해요. 어차피 미군 배가 아니면 나갈 수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원래 있던 그 일본인 2명, 또 새로 도착한 31명의 일본인 선원들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여전히 미국은 적국이니까요. 그래서 이들은 미군을 피해 정글로 숨어들게 돼요. 자, 지금 이 상황은 아나타한 섬에 원주민 다 나가고 오로지 일본인들만 남게 된 상황이죠.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항복하게 되면서 제2차 세계대전은 마침내 끝이 납니다. 이때 미군은 확성기를 통해서 전쟁 끝났습니다! 투항하십시오! 이렇게 아나타한 섬에도 사실을 알려줘요. 하지만 일본인들은 그들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또 그럴 게 야야 우리 미군한테 잡히면 무조건 죽어.
이렇게 철석같이 믿고 있었거든요. 게다가 그 사이판 섬이 가까이 있다고 했는데 그 섬에서는 남아있는 폭탄을 처리하느라고 밤낮으로 폭발음이 들려왔어요. 아나탄 섬에 있던 일본인들은 이 소리를 듣고 여전히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그게 신호라고 믿고 있었던 거죠. 결국 미군들도 노력은 했지만 이 나머지 사람들을 섬 밖으로 빼내는 것을 포기해버렸고 그렇게 정말 배 한 편 없는 이 섬에 일본 사람들이 방치됩니다. 갇힌 거겠죠. 시간이 더 지났어요. 이들도 이제 뭐 폭발음도 없고 공습도 없으니까 전쟁이 끝났음을 인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무리가 하나둘 정글을 빠져나와서 이제 섬에서 터전을 잡고 사정이 점점 개선되기 시작해요. 왜냐면 농사도 짓고 바다에서 물고기도 잡고 뭐 야자수로 술을 담가 먹을 정도로 여유가 생기게 된 거죠. 그렇게 인간의 배고픔이 해결되고 몸과 마음이 좀 편해지니까 생존자들 사이에선 또 다른 본능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성욕이에요. 이 섬에 남아있는 여자라고는 지금 히가 카츠코 단 한 명뿐이죠. 게다가 그녀 곁에는 뭐 이미 떡하니 남편이 있습니다. 근데 얼마 안 가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카즈코랑 키쿠 이치로가 실제로는 부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소문이 아니라 사실이었고요. 아니, 근데 다들 부부인 줄 알았잖아요. 근데 둘이 그럼 무슨 사이였냐? 먼저 이 여성 카즈코는 오키나와 출신입니다. 1938년 사이판 섬에서 원래 남편 히가 쇼이치를 만났어요. 15살의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되죠. 근데 남편이 남양흥발이라는 회사에서 일하던 직원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얼마 후에 아나탄 섬에 발령을 받아요. 그래서 카즈코가 18살 때 여기 섬에 도착을 해서 남편과 함께 생활을 하게 되죠. 부부가 섬에 왔을 때 당시에는 이곳의 농장의 감독이었던 그 히가 키쿠이치로가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성이 같은 건 그냥 우연의 일치일 뿐이고요. 남편이라고 모두가 알고 있었던 키쿠이치로는 사실 카즈코 남편의 상사였던 거죠. 이해하시죠? 자, 그렇게 이제 섬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카즈코의 원래 남편 그 쇼이치가 그 이웃섬에 사는 여동생을 내가 데리러 와야겠다 그러면서 섬을 빠져나가게 됩니다. 근데 이때 미국의 공습을 받아서 행방불명돼요. 농장의 감독이었던 키쿠 이치로 역시 가족들이 사이판에 살고 있었거든요. 연락 다 두절돼 버렸고요. 이거 어쩌지? 뭐 결론적으로는 아나탄 섬에 카즈코와 키쿠 이치로만 남게 된 거죠. 그런데 얼마 후에 이 섬에 일본인 생존자들이 도착했죠. 이때 카즈코는 본능적으로 신변의 위협을 느껴요. 아무래도 섬의 여자는 자기 혼자인데 젊은 남성들이 떼거지로 몰려왔으니까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남편의 직장 상사 키쿠 이치로에게 의지하면서 부부 행세를 해왔던 겁니다. 뭐 덕분에 이 새로운 남자 무리와 좀 떨어져서 거리를 둘 수 있었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카즈코에겐 말 못할 고통이 있었는데요. 이 키쿠 이치로가 어느덧 자신에게 막 집착을 하는 겁니다. 어떤 집착이었냐면 카즈코가 행여 다른 남성들과 대화만 나눠도 막 질투심에 불타올라요. 그게 카즈코를 향한 폭력으로 이어졌고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결국 둘이 진짜 부부 아니래 라는 진실마저 들통나게 된 건데요. 자, 모든 걸 알게 된 남성들은 그때부터 눈빛이 노골적으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호시탐탐 카즈코에게 추근덕대기 시작한 거죠. 그러던 1946년 8월 아나탄 섬의 정글에서 추락한 미군의 폭격기가 발견됩니다. 그리고 여기 살고 있던 2명의 남성이 이 폭격기 안에서 2정의 권총과 실탄 70개를 찾아내요. 아시다시피 총! 이건 특히나 이 무인도에서 엄청난 권력을 선사할 수 있죠. 그때부터 묘한 긴장감이 돌기 시작했어요. 무기를 손에 쥔 자들이 말 그대로 권력자가 되는 겁니다. 또 이걸 뒷받침하듯 얼마 안 가 끔찍한 사고가 발생하게 돼요. 어느 날 남성 A가 나무에서 떨어져서 사망합니다. 죽었어요. 그런데 이 남자가 이 총을 소지한 2 남성과 사이가 좋지 않기로 유명해요. 그러니까 무리에서는 저 둘이 A 죽인 거 아니야? 이렇게 흉흉한 소문이 돌게 되는 거죠.
한편 그 권총을 가진 두 사람을 권총 2인조라고 제가 부를게요. 이 둘은 아주 노골적으로 카즈코에게 흑심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맘때쯤 카즈코의 남편 행세를 하던 키쿠 이치로 역시 지금 보니까 힘이 기울었잖아요. 그래서 2인조한테 굴복하게 돼요. 그리고 마치 이때 카즈코를 물건처럼 그럼 2인조 니네와 내가 그녀를 공유하자라고 합의해버립니다. 안 그러면 자신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 때문이었죠. 그렇게 카즈코는요, 자신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갑자기 3명의 남자와 함께 살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사건은 계속돼요. 얼마 가지 않아 1947년 가을, 권총 2인조 중에 한 명이 총에 맞아 사망합니다. 이게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예측건데 모종의 이유로 이 두 권력자의 사이가 좀 틀어진 것 같죠? 근데 이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농장 감독이던 키쿠 이치로가 겁을 먹었어요. 다음 내가 죽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때 그는 아예 카즈코, 이 여성을 권총 1인자에게 양보하고 집을 떠나버립니다. 와, 앞으로의 전개 더욱더 흥미진진합니다. 얼마 후에 권총을 가진 그 1인조, 얘가 바다 낚시를 하던 중에 실족사해요. 수영을 되게 잘하는 사람이었는데 뜻밖의 죽음이었죠? 그럼 이제 권력이 이동을 한다는 거잖아요. 일단 이때 카즈코는 다시 원래 함께 살고 있던 키쿠 이치로에게 돌아갔어요. 혼자 살 수는 없잖아요. 지금 뭔가 보호를 받아야 되니까. 그리고 이 시점에서 섬에 생존한 남성은 27명, 여성은 카즈코 1명입니다. 권총은 또 다른 남성의 손에 넘어갔어요. 그리고 거기에 키쿠 이치로가 사망하고 말죠. 이때 카즈코는 이게 식중독 때문에 죽은 거다라고 말을 하긴 했지만 사람들은 그녀의 말을 믿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자, 보세요. 근데 이게 우연의 일치일진 몰라도 보니까 여태까지 카즈코 주변에 있던 남자들이 모두 죽음을 맞이했다는 걸 알게 돼요. 거기에 총을 넘겨받게 된 그 새로운 남자 있잖아요. 하필 이 남자도 큰 파도에 휩쓸려서 목숨을 잃었고요. 자, 정리하자면 총을 가진 남성이 동시에 카즈코도 곁에 두게 됩니다. 하지만 얼마 안 가 그 남성들은 어떻게든 죽고 마는 비극이 지금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어느덧 섬에 남은 남성은 23명. 자, 이쯤 되니까 재밌는 일이 발생합니다. 남자들끼리 뭉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섬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총을 바다에 버리고 카즈코 또한 그녀가 원하는 남자와 결혼할 수 있게 존중해주자는 의견이 나오게 된 겁니다. 또 그렇게 만약에 결정이 나면 누구도 절대 그녀를 건들지 말자고 약속하게 돼요. 드디어 평화가 좀 찾아오는 듯 했죠. 하지만 무인도에서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카즈코를 둘러싼 이 남자들의 싸움이 멎질 않는 겁니다. 근데 또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러가요. 갑자기 이 무리들 사이에서 이 모든 죽음과 비극의 원인이 카즈코다 라는 데 의견이 모아졌고요. 그녀를 막 손가락질해요. 그게 이어지더니 안 되겠다. 카즈코를 처형해야겠다 라고 결정합니다. 와, 지금 카즈코는 여기서 뭘 한 거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그녀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1950년 6월, 그녀는 죽기 살기로 섬을 반드시 탈출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무리에서 빠져나와서 미군을 향해 필사적으로 구조 신호를 보내게 되는데 사실 카즈코 입장에선 여기에 있어도 죽어요. 미군이 적국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지만 붙잡혀 죽으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그렇게 그녀는 30살의 나이로 드디어 미군에 인계됩니다. 자유의 몸이 된 거예요. 이후 카즈코는 고향인 오키나와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직도 저 아나탄 섬에는 일본인들이 살아있어요 라는 사실을 알리게 돼요. 1951년 5월에 일본에서 그들을 좀 구출해 와야 되지 않냐 라는 청원이 나왔고요. 생존자 가족들이 나서서 직접 편지를 써서 아나탄 섬에 전단지 형태로 배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웬만해선 쉽게 남의 말을 믿고 지금 나오지 못하니까 가족들을 동원한 거죠. 이걸 받은 사람들, 처음에는 편지조차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거 뭔가 공격이 오나 보다 싶어서 또다시 정글에 숨어들었고요.
그러다 다행히 한 명이 가족 필체를 알아보고 앞서 구조대로 다가갑니다. 그걸 시작으로 다른 이들도 하나 둘 줄줄이 종전을 받아들이고 모습을 드러내요. 1951년 7월 섬에 남아있던 일본인 무리들은 미군기를 통해서 본국으로 귀국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생존자는 총 20명. 자, 이들이 돌아오고 난 후에 도대체 그 섬에서 무슨 일을 겪었는지 조사가 시작됐어요. 그 과정에서 카즈코의 이야기가 공통적으로 등장을 했죠. 특히나 카즈코랑 같이 살았던 남자들은요, 전부 죽음을 맞이했어요. 이런 내용이 막 퍼지면서 좀 자극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언론이 이 스토리를 딱 물게 된 거죠. 언론사들은 앞다투어서 섬의 여왕 카즈코 이런 타이틀로 스토리를 보도합니다. 심지어 이게 이제 점점 좀 부풀려지더니 자신이 살기 위해서 남편을 차례차례 바꿨다라는 식의 확인되지 않은 내용도 보도가 되고 있고요. 하지만요, 여러분도 지금 들으셨겠지만 실질적으로 카즈코가 자기가 나서서 남편을 선택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남성들의 경쟁과 욕망에 따라 이용당했을 뿐이죠. 제 생각에 이 카즈코 옆에 있던 남성들이 다 죽음을 맞이한 건 그들이 권력자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자리를 노리는 또 다른 많은 위협에 워낙 노출되어 있던 거 아닐까요? 더구나 그녀는 분명 살해 위협을 받던 피해자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게 당시 일본 사회에서는 좀 여성의 성적인 부분에만 초점을 맞추면서 보도가 됩니다. 그래서 카즈코가 어느새 희대의 악녀, 요부 이런 이미지로 자리매김하게 된 거예요. 카즈코는 겨우 섬에서 빠져나왔는데 본국에 돌아와서도 손가락질과 조롱을 피할 수 없었고요. 아이러니하게도 이 실화를 바탕으로 영화와 소설이 만들어지면서 상황은 변하게 됩니다. 갑자기 카즈코의 인기가 급상승하기 시작했어요. 한때 그녀의 브로마이드는 거의 연예인을 능가할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근데 그것도 잠깐이죠. 시간이 흘러서 어느덧 관심이 사그라들고 이제 카즈코는 한 남자와 재혼을 해서 드디어 그녀가 그렇게 바라던 조용하고 평범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1974년 그녀는 뇌종양을 앓았고 49살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무인도에서 남녀가 불균형한 성비에 또 원초적인 욕망이 만나면 인간이 어떻게 되는지 너무도 적나라하게 보여준 아나타한 섬 사건. 이게 영화보다 정말 더 영화 같죠. 저는 이게 실화라는 게 너무 놀랐어요. 사실 사건을 접했을 때도 이게 뭔가 여왕이 무인도에서 군림하는 건가 라고 자극적인 걸로 저도 받아들였지만 그 실상을 알고 나면 정말 카즈코는 완벽한 피해자였다는 게 이해됩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스토리를 통해 카즈코뿐만 아니라 그 섬에 살던 원주민 그리고 생존자들 모두 원치 않는 전쟁의 희생자라는 사실도 새삼 느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비극이 전쟁을 통해 나와서는 안 되겠죠.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기네스북에는 지구상의 최고를 찍은 각종 기상천외한 기록이 존재합니다. 전 세계에서 키가 제일 큰 사람, 몸무게가 제일 많이 나가는 사람, 이런 정도는 기본이죠. 특이한 기록으로는 손을 사용하지 않고 입에 빨대를 가장 많이 넣은 사람, 또 얼굴에 숟가락을 가장 많이 붙이는 사람, 물속에서 가장 오래 키스한 커플까지 정말 각종 신기한 기록을 세운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기네스북은 기록을 갱신하면서 매년 발간이 되고 있는 책인데 맨 처음 이게 어떻게 생겨났는지 그 일화도 꽤나 흥미롭습니다. 1955년 영국의 맥주회사 기네스 아시죠? 그 기네스의 CEO가 사냥을 나갔다가 새가 너무 빨라서 허탕을 치게 됩니다. 그러자 그는 내가 놓친 저 검은 사슴 물대새가 유럽에서 가장 빠른 새일 거다라며 언쟁을 시작하는데요. 근데 아무리 자료를 찾아도 세상에서 가장 빠른 새에 대한 기록이 없다라는 걸 알게 되죠. 여기에서 착안해서 기네스 회사는 세상의 가장 특이한 기록을 다 모아서 책으로 만들게 된 겁니다.
처음에는 이게 뭐 좀 심심풀이용인가 싶었지만 수십 년간 기록이 모이고 또 갱신이 되다 보니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공인 기록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소개할 스토리가 이 기네스북에 아주 독특한 주제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태평양, 아니 지구 역사상 가장 미스테리한 전투. 때는 1945년 1월, 연합군과 일본의 전쟁이 한창이던 2차 대전 막바지였습니다. 당시 미얀마 남부 지역은 일본군이 장악을 하고 있었어요. 이 미얀마라는 국가가 북으로는 중국, 서쪽으로는 인도와 가깝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아주 중요한 곳에 있습니다. 영국을 주축으로 했던 연합군은 전략적으로 봤을 때 미얀마 서부에 있는 람니섬이라는 곳을 차지해야 한다라고 판단하게 되죠. 람니섬은 미얀마 본토에서 멀지 않은 곳인데 대부분 숲과 늪지대로 덮여 있었습니다. 영국군은 여기에다가 공군 비행장을 건설해서 이걸 기점으로 미얀마 본토는 물론이고 나아가 인도까지 진출하려는 목적이었죠. 어쨌든 1월 21일 영국군이 람니섬 해안에 상륙합니다. 즉각 전투가 벌어졌고 거기에 있던 일본군들이 거세게 저항했지만 결국 5일 후인 1월 26일 일본군은 섬을 포기할 수밖에 없고 항복하게 됩니다. 당시에 미얀마 본토에 일본군의 사단장이 있었어요. 미야자키 시게사부로. 그는 상황을 파악했고 람니섬에 있는 그 자국 군대에 철수를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이 후퇴를 지원할 수송선을 보내게 돼요. 군인들을 데려와야 하니까요. 그런데 이마저도 미리 주둔해 있던 영국 해군에 의해 격퇴당하고 말았죠. 그렇게 람니섬에 꼼짝없이 묶여버린 일본군이 약 1200여 명. 버티다 못한 이들은 2월 18일 선박을 포기한 채 걸어서 이동하기로 합니다. 근데 큰 문제가 있었죠. 걸어서 간다면 그 와중에 약 16km 정도 되는 맹그로브 늪지대를 지나야 한다는 겁니다. 아니 근데 사실 이곳으로 도망치지 않는다면 영국군의 포로가 될 게 뻔했기 때문에 이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늪지대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죠. 한편 뒤쫓아오던 영국군이 여기를 늪지대를 포위했고요. 수차례 항복하기를 권유했습니다. 하지만 일본군은 차라리 자살을 하겠다면서 전진을 계속하게 되죠. 실제로 당시 일본군의 사기는 이미 많이 떨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패배가 확실했고 이 맹그로브 늪지대에서 살아갈 수 있을지도 미지수였기 때문인데요. 다들 체력도 없고 그렇게 이동 속도도 점점 느려집니다. 먹을 것도 없는 상황에서 열병의 독충까지 점점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었죠. 불빛 하나 없는 캄캄한 밤이 되면요. 사실 전진이 힘듭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군은 일단 이 숲을 빨리 빠져나가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필사적으로 퇴각을 진행하는데요. 고요한 늪지대입니다. 병사들이 움직이는 발자국 소리만 들리던 바로 그때 갑자기 앞서가던 한 군인이 외마디 비명을 지릅니다. 누군가 싶었는데 그 군인이 눈 깜짝할 사이에 시야에서 사라져버리죠. 순간 군인들은 연합군의 기습 공격이구나 라고 생각했고 공격 태세를 취하게 됩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또 다른 군인이 짧은 괴성을 지르더니 이내 눈앞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허라, 밤이라서 상황을 파악할 순 없고 이 공포스러운 상황에 군인들이 냅다 총을 쏘기 시작했는데요. 대상이 누군지는 모르죠. 그리고 잠시 후 누군가의 옆에 있던 또 다른 동료가 시야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제서야 군인들은 이게 사람이 아닌 정체를 알 수 없는 누군가, 무엇인가의 공격인 걸 알게 되는데요. 근데 이건 차마 인간이라고 할 수 없는 괴력과 속도였습니다. 그렇게 어둠만 가득한 늪지대에서 일본군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상대가 누군지도 모른 채 한 명씩 목숨을 잃었고요. 순식간에 이 늪지대가 총소리로 가득 차게 되죠. 이때 당황한 사람들이 더 있습니다. 바로 이 늪지대 뒤쪽에서 추격을 해오던 영국군인데 총소리가 막 나고 갑자기 무슨 일이 난 건지 당황해했죠. 이날 밤 일본군을 공격한 건 영국군이 분명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막 비명의 총소리가 나니까 영국군도 추격을 멈추게 돼요. 그리고 날이 밝을 때까지 상황을 좀 지켜보기로 결정하죠.
그렇게 늪지대의 밤이 끝나고 아침이 밝아오면서 영국군이 조심스럽게 문제의 장소에 접근하게 되는데요. 눈앞에 펼쳐진 모습이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일본군들의 사체가 다 조각조각 나 있고 또 피냄새를 맡고 이 사체를 먹기 위해서 모인 새떼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갈기갈기 찢긴 그 사체 중에는 부대를 이끌고 있던 일본군 대대장도 포함되어 있었죠. 이날 늪지대를 통과하려고 했던 약 1000여 명의 병력 중에 생존자는 겨우 20명에 불과했습니다. 아니 도대체 지난밤 어떤 일이 있었던 거냐고요. 사실 그날 밤의 일은 아주 오랫동안 침묵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일본군의 치욕일 수도 있고 또 세상이 말을 해도 쉽게 믿어줄 것 같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7년이 지난 1962년 람리섬 전투에 참여했던 영국 해군 출신의 과학자 브루스 라이트가 자서전을 출간합니다. 제목이 가깝고도 먼 야생 스케치였는데 그 안에 그날 밤의 전투가 묘사되어 있죠. 그는 그날 일본군을 처절하게 공격한 그것의 정체를 밝혔습니다. 바로 맹그로브 늪에 살던 바다 악어. 그러니까 바다 악어가 일본군을 공격하고 잡아먹었다라는 주장인데요. 사실 맹그로브 늪은 바다 악어의 서식지로 유명합니다. 바다 악어에 대해서 살짝 알아보자면 영어 이름은 saltwater crocodile입니다. 짠물 악어란 뜻인데 그렇다고 바다 거북이나 바다뱀처럼 바다를 온전한 터전으로 삼으면서 살아가는 동물은 아니에요. 강과 늪뿐만 아니라 소금기가 있는 바다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종이기 때문에 붙은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물만 흐르는 곳이면 어디서든 적응하는 아주 강한 생존력을 보이는 동물이죠. 바다 악어가 성체로 자라나게 되면 몸 길이가 5m입니다. 유독 몸체가 큰 놈들은 무게가 1000kg에서 2톤까지 나가는 아주 거대한 개체가 된다고 하는데요. 악어 중에서도 성격이 흉폭하기로 악명 높죠. 현존하는 동물 중에 이빨로 무는 힘이 가장 강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어조차 거뜬하게 한입끼니거리로 해치우기도 한다는데요. 보통 악어는요, 자신보다 덩치가 큰 먹잇감을 먹을 때는 턱 힘을 이용해서 먹이를 이렇게 탁 물고 몸을 뱅그르르 돌려가지고 찢어 발기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바다 악어는 이미 몸뚱아리가 집채만 하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저 보이는 대로 입속에 넣어서 부셔가지고 조각으로 삼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강력하죠. 이게 다가 아니라 몸통이 거대한데도 불구하고 헤엄을 치면 최고 속도가 시속 29km, 민첩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먹잇감을 보면 아주 빠르게 다가가서 포획할 수 있죠. 이런 대단한 스펙을 가진 악어다 보니 설상 사람이 한번 잡히면 빠져나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게다가 악어들이 야행성이라서 어두운 밤에도 먹이를 잘 사냥하는 편이고요. 사실 이들의 위험성이 워낙 악명 높다 보니까 미얀마 정부 또한 현재까지도 맹그로브 늪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과거 일본군은 미얀마를 점령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었고 또 이런 악어의 특징을 잘 몰랐기 때문에 그 와중에 뒤에서 따라오는 영국군을 피하려고 제 발로 죽음의 숲인 맹그로브에 들어갔던 겁니다. 그리고 결국 악어들의 먹잇감이 되었다라는 게 그날의 진실이었죠. 이걸 세상에 알린 저자 라이트, 그는 이렇게 그날 밤을 묘사합니다. 1945년 2월 19일, 그날은 보트를 타고 있던 그 어느 대원도 경험해 본 적 없을 정도로 끔찍했다. 잠자던 악어들은 총소리와 피냄새에 다들 깨어나 눈을 물 위에 내놓고 인간 먹잇감을 노리고 있었다. 게다가 얼마 후 썰물로 물이 빠지게 되자 악어들은 진흙에 놓여있는 사체들 사이로 정신없이 움직였다. 이날 밤에 영국군 또한 무장을 한 채 그 일본군이 있는 현장에 다가가서 섬광을 쏘아올린 적이 있습니다.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너무도 어두웠기 때문에 섬광을 쏘아 올렸는데 눈에 딱 보이는 건 거대한 악어떼들이 일본 군들을 처참히 물어뜯고 죽이고 있는 장면이었다고 하는데요. 군인들에게 그 광경은 지금껏 해온 그 어떤 전투보다도 더 섬뜩하고 소름 돋는 평생 잊을 수 없는 모습이었다고 말합니다. 시간이 지나 1945년 2월 22일 연합군은 결국 람리섬을 완전히 차지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알다시피 2차 세계대전은 일본의 참패로 끝이 났죠. 전략적인 요충지에서 벌어진 격전, 그런데 그게 악어라는 변수에 의해서 승패가 정해진 람리섬 전투입니다. 이건 현대 전쟁사에서도 찾아보기가 아주 드문 기이한 일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사건은 1999년 공식적으로 동물에 의한 가장 큰 재앙이라는 항목으로 기네스북에 등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사건의 진위 여부가 미스테리한 게 아니냐라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아니, 하룻밤 사이에 1000여 명에 가까운 사람을 다 잡아먹었다? 그러면 악어 또한 적어도 수천 마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물론 그날 밤 악어가 수천 마리였을 수 있죠. 그런데 그 많은 악어들이 그동안 다 맹그로브 늪지에서 살고 있었다고요? 사실 맹그로브라는 곳의 생태계는 포유류에게는 극히 소수만 서식이 가능한 아주 힘든 환경이라고 합니다. 극한의 조건이에요, 살아남기에는. 그렇다 보니까 전문가들은 아니 그 많은 악어가 다 아사하지 않고 이 늪지대에 살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좀 이해하기 힘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날 밤에 악어에게 공격받아서 죽은 일본군 숫자도 기록마다 좀 다르게 전해지고 있어요. 일본 군 쪽의 기록에 따르면 1000명 중에 약 480명이 살아남았다고 하고요. 이 영국군의 참전자였던 브루스 라이트는 20명만 살아남은 걸 봤다라고 주장했죠. 여기에 대해서 지난 2016년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악어의 학살이라는 제목으로 다큐멘터리를 방영했습니다. 당시 제작팀은 이 람리섬 점투 사건이 과연 악어에 의한 것인지 그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서 과학자들을 동원했는데요. 이때 전문가에 따르면 1000명의 사람을 먹기 위해서는 최소 악어가 1500마리 정도 바글바글 모여 있어야 한다고 분석합니다. 그런데 바다 악어는 보통 한두 마리가 독립적으로 살거나 많아봐야 100마리 정도 모여 사는 게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과연 그날 밤 맹그로브 늪지에 정말 1000마리가 넘는 악어가 모여들어 있었는지는 여전히 미궁에 빠져 있습니다. 심지어 이 사건이 브루스 라이트 외에 어떤 기록이나 또 증언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신빙성에도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이 있죠. 물론 영국 군 측에서는 람리섬에서 악어의 공격이 있었다라는 것은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일본군이 악어에 의해서 수백 명 죽었다라는 건 좀 과장이 아니냐라는 건데요. 실제로 2017년에 기네스북을 보면 람리섬 전투에 대해서 사망자 규모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라는 내용을 추가로 남겨뒀습니다. 악어가 일본군을 몰살했다는 스토리. 설사 좀 과장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마냥 허무맹랑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최근에 호주의 찰스 다윈대에서 지난 60년간 바다 악어의 식습관을 연구했는데요. 여기서 눈에 띌 만한 변화가 보이게 되죠. 과거에 1960년대에 잡았던 그 바다 악어는 주식이 뭐였냐? 물고기, 조개, 갑각류, 수산물이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최근 식단을 보면 산돼지, 캥거루, 포유류가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수중 사냥을 하던 바다 악어가 점점 무트로 나와서 포유류를 사냥하는 패턴으로 바뀌고 있다는 건데요. 실제 지난 2019년 10월 필리핀 인근 바다에서 20살 어부 후신 씨가 통나무 배를 타고 섬으로 귀향하다가 바다 악어의 습격을 받았습니다. 길이 4.9m의 악어가요. 배를 그냥 두동강 냈고요. 후신을 입에 물고 바다로 사라져버렸죠. 그리고 다음날 그 시신 일부가 이제 물에 떴고 또 악어가 그 시신의 일부를 이렇게 입에 문 채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나머지는 다 먹었다는 걸까요?
끔찍하죠. 바다와 강을 오가면서 육지고기의 맛을 들이기 시작한 바다악어. 인간이 진화하고 있는 만큼 짐승도 함께 진화하는 건 아닐까요? 그렇다 보니까 이 람리섬 전투 이야기가 마냥 전설 속의 미스테리로만 느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